1700년대 원인을 알 수 없어 해적 이상으로 두려워했다는 질병. 인도 항로 발견 향해에서 180명 중 100명이 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사실. 바로 괴혈병입니다. 괴혈병으로 잇몸이 이렇게 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복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오늘 치과약사인 제가 요즘 핫한 비타민C 복용이 잇몸 건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말미에는 비타민C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1700년대 항해에서 많은 사상자를 생기게 한 괴혈병. 1753년에 영국 해군의 제임스 린드는 식사 환경이 양호한 고급 선원의 괴혈병 감염자가 적은 것에 주목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감귤과 레몬을 채택해서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제임스 쿡 선장이 남태평양 탐사의 첫 번째 항해에서 절인 양배추와 과일을 선원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킴으로써 사상 최초로 괴혈병에 의한 사망자를 내지 않고 세계 일주를 한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비타민C 알러진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첫 번째, 콜라겐 형성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세포 바깥에 있는 인체 형태를 유지해주는 물질인데요. 비타민C가 이러한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아미노산 3총사가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중 프롤린, 라이신이 비타민C가 도와줘서 OH, 수산화기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놈들은 수산화 프롤린, 수산화 라이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포켓몬스터 꼬부기가 어니부기로 진화하듯이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신하게 되면 따은 머리처럼 존재하는 콜라겐 사슬 간의 결합이 더 증가해서 그 구조가 더욱더 탄탄해집니다. 비타민C는 탄탄한 콜라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며 세포의 형태를 잡아주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세포는 약해지고 외부 병원균의 침투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사실 괴혈병 같은 잇몸 출혈이 생기는 것도 콜라겐 부족으로 인해서 잇몸의 혈관이 약해져 작은 상처에도 바로 출혈이 생기며 출혈이 잘 멎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의 기능은 이러한 콜라겐 형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활성산소란 활성화되어 있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산소로 몸 안의 산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후 남은 부산물, 찌꺼기로서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아주 나쁜 물질입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로서의 비타민C는 신체의 수용성 부분에서 활성산소와 반응해 이를 불활성시키며 다른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항산화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비타민C가 잇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 부족은 잇몸의 내려앉음, 잇몸 퇴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탄탄한 잇몸의 구성에 문제가 생기며 잇몸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타민C의 주요 효능인 단백질 형성, 특히 콜라겐 형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콜라겐 간의 결합이 약해져서 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결론적으로 조직이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이를 콜라겐 정션이 약해진다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선 작은 상처나 자극에도 잇몸이 쉽게 퇴축되거나 내려앉게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C는 잇몸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잇몸 질환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치은염이 있고 이 치은염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고 진행이 되면 잇몸뼈까지 녹고 이빨들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치주염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이빨들 사이에 바람이 분다라는 풍치라고 부르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잇몸 질환을 치과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SBI, 열구 출혈지수, GI, 치은지수 등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치로 잇몸 질환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비타민C의 섭취가 이러한 GI, SBI의 정상 수치로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은 이러한 잇몸병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비타민C의 복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치은염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염증 인자를 억제해서 잇몸 질환 진행이 더뎌지며 잇몸 조직 세포들의 노화를 막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론 비타민C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세균들의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은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와 액티노마이세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중 특히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치아 후식, 구취 유발, 잇몸 질환 유발 등 구강의 유해균 중 가장 독보적인 놈입니다. 구강 유산균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균은 동맥경화, 치매 등의 질환 유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조직, 동맥경화 환자들의 혈관에서 다 이러한 잇몸 질환 원인균인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해균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의 지속적인 섭취가 이러한 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의 서식을 방해하고 성장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C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에게서 이 균의 성장과 번식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섭취해 높은 혈중 농도를 가질수록 이 균이 활동하기 힘든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C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백혈구의 기능을 최적화하며 백혈구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감기나 헤르페스가 걸렸을 때 고용량의 비타민 주사를 맞으신다던가 복용을 하셔서 낫는 치료 방법도 이러한 원리입니다. 세균의 억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도와주는 고마운 비타민 C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잇몸 질환이 초기 단계인 치은염 단계에서는 이러한 비타민 C 복용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은염이 방치가 되게 돼서 잇몸 조직뿐만 아니라 잇몸뼈까지 내려가게 되는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타민 C 복용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균 억제에 비타민 C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잇몸 질환에는 이 진지발리스 균 한 가지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박테리아가 같이 관여합니다. 일례로 액티노마이세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의 억제는 비타민C 복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잇몸 치료는 치아, 잇몸 조직, 잇몸 뼈 등에 붙은 치석과 치태 같은 세균의 짐락지를 물리적으로 싹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하며 잇몸 염증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도 리가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잇몸 치료라고 하면 스케일링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위의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고요.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선 따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잇몸 치료는 대부분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라고 하셔서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잇몸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잇몸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 그리고 가글, 헥사메딘 가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C 복용 이런 것보다는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치과의학사였습니다.